세계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30년 남짓,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죠. 전례 없는 크기의 우박이 중국 도시를 강타하고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발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미 대륙에서는 대지진이 도시를 삼켰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재앙은 이제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이 시점에서 한 놀라운 발견이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위성이 포착한 한 장의 사진, 대한민국 서해안 완도 앞바다에 펼쳐진 신비로운 검은 격자무늬. 세계 최고 과학자들도 처음 보는 이 패턴은 단순한 해양 구조물이 아닌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 기후과학자 소피아 라이트 박사는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실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첨단 기술에 집중하던 우리와 달리 한국의 어부들은 수백 년간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하자원을 캐내는 동안 한국은 바다에서 지속가능한 보물을 창조해냈습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바다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구는 지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피아 라이트 박사가 스탠퍼드 대학 강당에서 한 말이었다. 기후변화 연구팀의 수장으로서 그녀는 무거운 진실을 끌어안고 있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에 남은 시간은 30년, 많아야 50년. 그녀의 말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라이트 박사님, 희망은 없는 겁니까? 소피아는 잠시 고민했다. 모두가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답은 바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피아 자신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데이터가 바다 생태계와 지구온난화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3주 후 소피아의 연구실 문을 동료가 서둘러 열고 들어왔다. 소피아, 이거 한번 봐요. 나사에서 온 위성 사진인데 이상한 게 찍혔어요. 화면에는 바다 위에 펼쳐진 정체모를 검은색 격자무늬가 떠 있었다. 위치는 동아시아, 정확히는 한국의 서남해안이었다. 오염물질일까요? 아니면 군사시설? 소피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연구팀의 한국계 동료 박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김발이라는 거예요. 김이라는 해조류를 기르는 시설이죠. 소피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저 해조류 양식장이란 말에 잠시 관심을 잃었다. 지연이 이어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 이건 그냥 해조류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이에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소피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 작은 해조류 농장들이 모여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다. 나사 위성이 포착한 그 검은 격자는 지구의 숨구멍이었다. 소피아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이건 논문과 데이터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일주일 후 소피아는 한국의 작은 연안 도시 완도에 도착했다. 김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곳이라고 했다. 완도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과학자로서 냉철하게 사실만 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기대감도 컸다. 정말 이곳에서 지구를 구할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호텔에 짐을 풀고 소피아는 곧장 해변으로 향했다. 바다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물이 빠진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진흙의 세계였다. 갯벌이라고 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발목까지 스르륵 빠져드는 감각이 낯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오래된 친구의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했다. 갯벌을 걷던 중 그녀는 멈춰섰다. 진흙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존재하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도요새예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소피아는 놀라 돌아봤다. 나이 지긋한 어부 한 분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날아왔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호주까지 날아갑니다.
매년 이 시기면 찾아오지요. 소피아는 믿기지 않았다. 저 작은 몸으로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자연의 신비죠. 어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소피아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 작은 새가 보여준 경이로운 여정. 그리고 이 새가 쉬어가는 땅은 다름 아닌 갯벌이었다. 김양식장과 갯벌. 두 개의 서로 다른 풍경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지역해양연구소를 찾았다. 김정우 박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소피아는 나사의 위성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우리 분석팀이 이 지역에서 특이한 탄소 흡수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격자 무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었다. 라이트 박사님, 이건 우리가 100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바로 김양식이죠. 그리고 어제 걸으셨던 그 갯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블루카본의 보고지요. 블루카본이요? 바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연안 습지, 맹그로브 숲, 해초지. 그리고 우리의 김양식장과 갯벌은 놀라운 탄소 흡수원이지요. 소피아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무언가 큰 발견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김 박사님, 내일 그 김양식장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새벽에 어부들과 함께 나가보시죠. 그리고 갯벌의 생태계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박사님, 준비하세요.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환경과학 논문보다 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될 테니까요. 소피아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이 들어와 다시 푸른빛을 되찾은 바다 위로 저 멀리 검은 격자 무늬가 보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도요새가 날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벽 4시, 소피아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알람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소피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김정우 박사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가에는 고무장화를 신은 어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라이트 박사님, 이쪽이에요. 김 박사가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는 76세의 김혜진 선장이 서 있었다. 거친 주름과 단단한 손, 바다를 오래 바라본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혜진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김양식을 해오셨어요. 우리 완도에서 손꼽히는 장인이십니다. 혜진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서 먹고 살았을 뿐이지요. 작은 어선에 올라타자 엔진이 거칠게 울렸다. 바다로 나서는 배의 움직임에 소피아는 살짝 긴장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바다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3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검은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피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바로 그것, 나사 위성이 포착한 바로 그 격자무늬였다. 긴발입니다. 혜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바다에 말뚝을 받고 줄을 매달아 김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시설이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규모에 소피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발들이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검붉은 김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믿기지 않네요. 소피아가 경이로움에 속삭였다. 혜진 할아버지가 긴발 옆으로 배를 붙였다. 한번 만져보세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김을 만졌다. 미끌미끌하면서도 단단한 촉감이 신기했다. 이런 김 한 장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물었다. 김 박사가 대답했다. 한 헥타르의 김양식장은 연간 약 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김양식 면적은 약 1만 3천 헥타르에 이르고요. 계산해보면 연간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다. 스탠퍼드에서 연구 중인 최첨단 인공탄소 포집기보다 효율이 높았다. 게다가 이건 순수하게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박사가 이어 말했다. 우리는 이걸 수확해서 먹어요.
탄소를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식품으로 활용하는 거죠. 혜진 할아버지가 능숙하게 김을 수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60년의 시간이 빚어낸 예술 같았다. 소피아는 그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루에 얼마나 수확하세요? 소피아가 물었다. 날씨 좋은 날은 보통 200kg에서 300kg 정도 건져 올리지. 겨울철이 제일 바쁘다네. 김 수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김 박사에게 물었다. 블루카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김양식 말고도 다른 종류가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는 갯벌로 모시고 갈게요. 김양식과 함께 갯벌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블루카본 자원입니다. 오후, 소피아는 김 박사의 안내로 아까 걸었던 그 갯벌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과학자의 눈으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갯벌은 단순한 진흙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다. 이곳은 살아있는 생태계예요. 수천 종의 미생물, 갯지렁이, 개, 조개 등이 살고 있죠. 소피아는 무릎을 꿇고 갯벌 표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작은 구멍들, 미세한 움직임, 생명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갯벌의 미생물들, 특히 규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탄소는 갯벌 깊숙이 가라앉아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동안 보존되죠. 김 박사는 계속해서 갯벌의 면적과 탄소 저장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갯벌 면적은 약 2,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여기서 흡수되는 탄소량은 연간 약 25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갯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철새들의 기착지라는 점입니다. 소피아는 아침에 본 도요새를 떠올렸다. 그래서 그 새가 여기 있었군요. 이곳은 철새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EAAF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 이동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오가며 이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을 보충하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 멀리 갯벌 위로 수십 마리의 도요새가 날아와 앉았다.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새들은 부지런히 갯벌을 쪼아 먹이를 찾고 있었다. 몸무게의 절반 이상을 체지방으로 채우기 위해 며칠 동안 여기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야 다음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날 수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말에 소피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김양식장, 갯벌, 철새들, 그리고 지구의 탄소 순환까지. 김 박사님, 지금까지 왜 이런 블루카본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서구 중심적 연구 경향 때문일 겁니다. 블루카본 연구는 주로 맹그로브나 산호초처럼 서양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에 집중되어 왔으니까요. 또한 우리에겐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라 그 가치를 미처 알리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연구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연구실로 돌아가서 더 자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양식과 갯벌의 탄소 흡수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세계 각국의 다른 블루카본 자원과 비교해 봐야겠어요.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연구소에는 이미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김양식의 경우 품종별, 지역별, 계절별 탄소 흡수량 차이까지 연구해 왔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소피아와 김 박사는 갯벌에서 나와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멀리서 혜진 할아버지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날의 수확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해왔을 뿐인데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이론으로 가득한 학계에서 그녀는 가장 소박하고 전통적인 방식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있었다. 김 박사님, 내일은 미역과 다시마 양식장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해양연구소에서 데이터 분석도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사실 한국의 블루카본은 김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그리고 해조류가 자라는 바다숲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피아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나사와 스탠퍼드 동료들에게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찾던 답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박한 바닷가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놓친 진실은 바다에 있었고 그것은 기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갯벌이라는 살아있는 진흙 속에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김양식장과 조용히 숨쉬는 갯벌. 그녀는 이제 막 그 비밀의 표면을 긁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는 것을. 아침 일찍 소피아는 김정우 박사와 함께 군산대학교 해양생태연구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갯벌과 해양생태계 연구의 중심지였다. 연구소 입구에는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15년 넘게 블루카본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김양식, 갯벌, 그리고 철새 이동 경로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죠. 소피아는 연구소 벽에 걸린 거대한 지도에 눈길이 갔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EAAF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시베리아에서 시작해 한국, 중국, 일본을 거쳐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다. 이 이동 경로를 따라 약 5천만 마리의 철새가 매년 이동합니다. 연구소장 박지훈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그중 800만 마리 이상이 한국의 갯벌에 들립니다. 박 교수는 소피아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갯벌에 부착된 GPS 추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요새들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 작은 새가 한 번에 8,000km를 비행합니다. 중간에 쉴 곳 없이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우리 갯벌에서 얻는 영양분입니다. 소피아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작은 점들을 바라보았다. 각각의 점은 하나의 생명, 하나의 도전, 그리고 하나의 경이로운 여정을 의미했다. 그런데 갯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재앙이 됩니다. 이미 새만금 갯벌이 개발로 사라진 후 그곳을 이용하던 도요새 개체수가 30% 이상 감소했어요. 한 기착지가 사라지면 그것은 단순히 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동 경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갯벌의 상실은 도요새의 죽음을 의미했고 도요새의 감소는 또 다른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는 갯벌과 김양식장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보여드리죠. 오후 소피아는 김 박사와 함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막 돌아와 그날의 수확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석탄 5톤이 쌓여 있었다. 옆에는 그와 동일한 크기의 말린 김더미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소피아가 물었다. 시각적 교육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저 5톤의 석탄이 연소되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바로 이 5톤의 김이 성장하면서 흡수한 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소피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수치가 눈앞에서 실제로 보니 그 의미가 더욱 실감났다.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과 바닷바람이 새겨놓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마을 이장 이진호 씨가 소피아에게 말을 걸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소피아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사실 당신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김을 길러왔지만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장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우리는 그저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다를 아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한 노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 어촌에서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압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만 취하고 바다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소피아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 이런 소박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저녁 식사 자리는 축제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올라왔다.
김밥, 김국, 김부각, 그리고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들. 오늘 드시는 모든 음식이 수십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결과물입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시면서 지구도 살리는 일석이조죠. 식사를 마친 후 마을의 젊은 어부 한 명이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은 자신을 강민호라고 소개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작은 컨테이너로 안내했다. 안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우리 마을 청년회가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AI를 활용해 김양식장의 탄소 흡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최적의 양식 조건을 찾는 시스템이죠. 소피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첨단 기술과 전통 지식의 만남.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저희는 4년 전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왔어요. 날씨, 수온, 조류, 영양분 농도에 따른 김의 성장률과 탄소 흡수량 변화를 분석하고 있죠. 민호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다음 세대에는 더 효율적인 탄소 흡수가 가능한 김 품종을 개발하고 싶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과학을 접목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소피아는 감탄했다. 이곳은 단순한 어촌이 아니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며 생계를 넘어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동체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소피아는 바닷가로 나왔다. 달빛이 갯벌과 김양식장 위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발견을 정리했다. 문득 물가에 앉아있는 노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혜진 할아버지였다. 아직 안 주무세요? 소피아가 물었다. 혜진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네. 바다가 그립기도 하고. 소피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바다가 변했나요? 60년 동안 보셨으니 많이 달라졌겠죠?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많이 변했지. 물고기도 줄었고 바다도 더러워졌어. 그래도 우리 김은 끈질기게 자라주었어. 그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이야. 바다를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때는 그저 먹고 살기 바빴지만 지금은 바다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 같아.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60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다. 그 손이 만져온 바다, 그 손이 길러낸 김, 그 손이 지켜온 생태계. 할아버지의 손이 지구를 구하고 있었네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런 거창한 말은 잘 모르겠소. 그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한 일인데.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이에요. 생계를 위한 일상적인 행동이 지구 전체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니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피아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내가 처음 바다에 나갔을 때는 그저 두려웠어. 할아버지가 회상하듯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가 말하는 법을 조금씩 배웠지. 바다는 항상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해.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하면. 소피아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과학자로서 그녀도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이론과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단순한 진실을 놓치기도 했다. 할아버지, 바다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바다를 바라본 후 대답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겠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 바다, 이 김양식장, 이 갯벌,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일찍 일어나 연구 노트를 정리했다. 3일간의 조사만으로도 그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통찰을 얻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확신이었다. 이건 단순한 탄소 포집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생명의 네트워크.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블루카본의 경이
한국 김양식과 갯벌의 탄소 포집 네트워크 및 글로벌 생태계 연결성 연구. 이제 그녀는 갯벌과 김양식장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정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위성 이미지를 비교해 보세요. 군산대학교 해양생태연구소의 컨퍼런스룸에서 박지훈 교수가 스크린에 두 장의 사진을 띄웠다. 같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이었지만 1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다. 왼쪽은 2015년, 오른쪽은 2025년 현재 사진입니다. 소피아는 숨을 들이켰다. 차이는 명백했다. 넓게 펼쳐져 있던 갯벌과 김양식장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과 매립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서해안 갯벌 면적이 약 15% 감소했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으로 4만 헥타르의 갯벌이 사라졌죠. 소피아는 자료를 넘기며 충격을 받았다. 갯벌이 사라진 곳은 도요새의 중요한 기착지였다. 그곳에 의존하던 철새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김양식장은 왜 줄어든 건가요? 소피아가 물었다. 김정우 박사가 설명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수온도 상승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국 연안의 수온이 지난 50년간 1.2도 상승했어요. 김은 차가운 물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하얀 스티로폼 조각들과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둘째는 해양 오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농업 폐수,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블루카본의 보고가 인간의 활동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슬픈 이유는 젊은 세대가 어업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김양식은 힘든 노동을 요구하지만 수익은 불안정하죠. 어촌마을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기술과 지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다. 저희 마을만 해도 5년 전에는 50가구가 김양식을 했는데 지금은 30가구 정도만 남아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시고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소피아는 어제 만났던 혜진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의 손에 담긴 60년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블루카본의 가치는 이제 막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정작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소피아는 김 박사와 함께 실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 근처의 송도 국제도시였다. 여기가 바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갯벌이었던 곳입니다. 소피아는 믿기 힘들었다. 지금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넓은 도로가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였다. 갯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송도는 1,500헥타르의 갯벌을 매립해 만든 국제도시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지만 생태학적으로는 큰 손실이었죠. 다음으로 그들은 해남의 한 어촌 마을을 방문했다. 이곳은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지만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김 더미를 보여주었다. 김 표면에는 희끄무레한 반점들이 보였다. 이건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부가 설명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죠. 건강한 김은 검은색인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소피아는 손으로 병든 김을 만져보았다. 평소보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다. 매년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어부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다. 마을 선착장에는 여러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거의 없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노인들만 남아 어촌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바닷가에는 비닐, 페트병,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이것들이 모두 김양식과 갯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였다.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김 박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갯벌은 말이 없으니까요. 숲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즉각 반응하지만 갯벌이 사라지면 그저 발전이라 여기죠. 소피아는 이런 상황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전 세계 연안 습지는 지난 세기 동안 50% 이상 감소했고 맹그로브 숲은 30-50% 사라졌다. 블루카본 생태계는 지구 전역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오후, 그들은 다시 완도로 돌아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청호 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저희도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이것은 완도 남쪽 연안의 개발 계획입니다. 관광단지와 마리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일부 갯벌과 김양식장이 이전해야 합니다. 소피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지역은 블루카본 저장량이 특히 높은 곳 아닌가요? 이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촌 마을이 생존하려면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고요. 김 박사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블루카본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김양식과 갯벌 보존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과장은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사실 저희도 그런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인정과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피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제가 스탠퍼드와 나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블루카본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면 보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생길 거예요.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갯벌과 김양식의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였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소피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블루카본 생태계가 직면한 위협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책의 가능성도 보였다. 저녁, 소피아는 해변가를 홀로 걸었다.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달빛 아래 김양식장의 검은 그림자가 물 위에 그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어선 한 척이 김양식장 근처에 정박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혜진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소피아가 다가가 물었다. 아이고, 박사 양반. 혜진 할아버지는 반가워했다. 일이라기보다는 걱정이 되어서요. 내일부터 폭풍이 온다고 해서 긴발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요. 소피아는 할아버지를 도와 긴발을 고정하는 일을 함께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바다가 많이 달라졌나요? 예전보다요. 혜진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지. 예전에는 이맘때 물이 더 차가웠어. 김도 더 튼튼했고, 바다의 생명도 더 많았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요즘은 비닐이며 쓰레기가 많아서 작업하기도 힘들어. 가끔은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제는 힘들어질까봐 두렵기도 하네.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히 한 직업의 미래가 아니라 지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다. 할아버지, 저는 이 바다와 김양식, 그리고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호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혜진 할아버지는 소피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맙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법이야. 돈과 권력 앞에서는 바다의 신음소리가 묻혀버리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소피아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학자로서 제 목소리는 세계에 닿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지혜와 제 연구가 만나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혜진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켰다. 저것 봐요. 소피아가 올려다보니 달빛 아래 작은 새떼가 날아가고 있었다. 도요새들이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떠나는 거요. 충분히 먹이를 먹었으니 다음 기착지로 가는 거지.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작은 생명체들이 밤하늘에 점점이 새겨지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다. 저 새들이 돌아올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군요. 혜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가 이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돌아올 집을 잃는 거니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소피아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스탠퍼드 대학과 NASA의 동료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블루카본 연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작은 연안 마을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식과 갯벌이라는 한국의 전통적 블루카본 자원이 직면한 위기와 그것이 지구 기후에 미칠 영향에 관한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타이핑을 계속했다. 어느새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자신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느꼈다. 이제 이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였다. 이메일을 보내고 침대에 누운 소피아는 오늘 본 도요새 때를 떠올렸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다음 기착지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에 돌아왔을 때 이 갯벌과 김양식장은 아직 그대로 있을까?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 생명의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한 투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는 세계의 관심을 이곳으로 끌어오는 것이었다. 소피아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 3일 만에 27개국 150여 명의 연구자들이 응답했고 화상회의가 급히 소집되었다. 라이트 박사님, 당신의 발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IPCC 블루카본 분과와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김양식 방법을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에 적용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습니다. 나사에서 김양식장과 갯벌의 탄소 흡수량을 위성으로 모니터링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박사님의 현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소피아는 흥분으로 가득 찬 채 김정우 박사에게 전화했다. 김 박사님, 믿을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블루카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 박사도 기뻐했다. 라이트 박사님,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들뜬 채로 군산대 해양생태연구소에 도착한 소피아를 맞이한 것은 연구팀뿐만이 아니었다. 지역 어민들, 환경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다. 오늘은 블루카본 보존을 위한 통합계획을 논의하려 합니다. 김 박사가 회의를 시작했다. 라이트 박사님의 활약으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도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형 블루카본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혜진 할아버지도 마을 어민 대표로 참석해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는 긴장한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갯벌과 김양식장의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 그리고 전통 지식의 단절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 탄소 배출권 시장 편입 가능성,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전통 지식의 융합입니다. 젊은 어부 강민호가 손을 들었다. 저희 청년 어부회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김양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걸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의 이청호 과장도 나섰다. 정부에서는 블루카본 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갯벌과 김양식장을 보존하는 어민들에게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환경단체 대표가 말했다. 우리 단체에서는 갯벌 지킴이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갯벌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회의는 열기로 가득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이 모든 논의를 경청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녀는 이곳에 홀로 도착해 김양식장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 주변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회의가 휴식 시간에 들어갔을 때 소피아는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드론 한 대가 갯벌 위를 날고 있었다. 저건 우리 연구팀의 드론입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피아가 돌아보니 한 젊은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해양 생태학을 결합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반갑게 인사했다. 그 드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갯벌의 미생물 분포와 탄소 저장량을 매핑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어떤 지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를 저장하는지 파악하죠. 민지는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갯벌의 열지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붉은색 부분이 탄소 흡수가 활발한 지역,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어떤 지역을 양보할 수 있는지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소피아는 감탄했다. 정말 놀라워요. 첨단 기술이 자연 보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다니.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려면 할아버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수거든요. 그때 멀리서 혜진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 민지 아가씨. 오늘 새 드론 테스트하는 날이구먼.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할아버지, 이 붉은색 지역이 바로 어제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역시 탄소 저장량이 높게 나왔어요. 혜진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가 60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봤는데 그 자리가 늘 바다숨을 제일 깊게 쉬는 곳이었어. 소피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민지 씨와 함께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혜진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가 항상 나를 찾아와 물어보더구먼. 어느 자리에 김이 잘 자라는지, 어느 갯벌에 생물이 많은지. 그래서 내 경험을 들려주곤 했지. 근데 이 아이 기계가 그걸 다 증명해내더라고. 민지가 겸손하게 덧붙였다. 할아버지의 지식은 과학적으로 정확해요. 우리가 몇 달 걸려 수집할 데이터를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소피아는 이 광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와 노련한 어부가 서로의 지식을 존중하며 공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회의가 재개되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논의되었다. 한국형 블루카본 이니셔티브의 4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김 박사가 발표했다. 첫째, 기술과 전통의 융합입니다. AI와 드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가치화입니다. 블루카본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존 활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셋째, 국제 협력입니다. 라이트 박사님이 주도하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계승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블루카본의 가치와 전통 양식법을 교육하고 현대적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발표가 끝나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여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모든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특별회의에서 한국의 블루카본 모델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이트 박사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UN 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임무를 안고 흩어졌다. 소피아는 김 박사, 민지, 혜진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로 나왔다.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말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혜진 할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위해 모인 건 처음 보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민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변화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질 거예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영원히 기억될 거고요. 다음 날, 소피아는 민지와 함께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다. 그들은 완도 인근 해역에 작은 부표들을 설치했는데 각 부표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건 블루 펄스라는 프로젝트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김양식장과 갯벌 주변의 수질, 수온,
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네트워크죠. 일종의 바다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부표 하나를 손에 들어 살펴보았다. 작고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센서와 통신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는 어디로 전송되나요? 글로벌 블루카본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전송돼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센서 네트워크가 세계 각국의 블루카본 지역에 설치된다면 우리는 지구 해양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지역 어촌학교를 방문했다. 교실에는 2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김 박사가 아이들에게 갯벌과 김양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지구의 숨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희 할아버지도 김양식을 하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지구를 구한다는 게 신기해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향의 바다와 갯벌, 김양식의 가치를 알고 지켜나갈 것이다. 전통은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다. 방과 후 아이들은 해변으로 나가 갯벌 탐험대 활동을 했다. 그들은 작은 현미경과 태블릿을 들고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연구소 서버에 업로드되어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실제 연구에 사용되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물론이죠. 김 박사가 대답했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게다가 전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소피아는 갯벌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과학과 전통, 기술과 자연,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소피아는 특별한 손님들을 만났다.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에서 온 위성 전문가들이었다. 라이트 박사님, 당신의 이메일을 받고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나사의 존슨 박사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블루워치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 블루카본 자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ESA의 밀러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특수 알고리즘입니다. 위성 이미지로 김양식장의 건강 상태와 탄소 흡수량을 추정할 수 있죠. 한국의 김양식장이 우리의 테스트베드가 될 겁니다. 소피아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블루카본 자원을 지도화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맹그로브 숲과 산호초 매핑을 시작했어요. 이제 김양식장과 갯벌도 포함시킬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블루카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이날의 만남은 소피아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가 우연히 나사 위성 사진에서 발견한 검은 격자 무늬가 이제는 나사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이다. 작은 호기심이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백 킬로미터 위에서 위성들이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은 이제 김양식장과 갯벌을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다. 동시에 그녀의 발밑에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갯벌이 있다. 미세한 생명체들이 조용히 숨쉬며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격자 무늬로 펼쳐진 김양식장이 바다에 새겨져 있다. 소피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우주의 기술과 바다의 지혜, 과학의 정밀함과 전통의 깊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블루카본 혁명의 시작인가 봐요. 소피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UN 회의를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제네바의 UN 본부는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들로 붐볐다. 기후변화 특별회의가 열리는 날, 소피아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뛰고 있었다. 회의장 안쪽으로는 150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블루카본의 잠재력에 주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스탠퍼드 대학의 소피아 라이트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소피아는 단상으로 올라가 청중을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한 어촌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전령사였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혁명적인 기후변화 해결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피아는 스크린에 김양식장의 항공 사진을 띄웠다. 바다 위에 펼쳐진 검은 격자무늬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국의 김발입니다. 김이라는 해조류를 기르는 시설이죠. 이 작은 해조류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아십니까? 소피아는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했다. 김양식의 탄소 흡수량, 성장 속도, 생산성 등의 수치를 보여주자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 헥타르의 김양식장은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게다가 김은 불과 51만의 수확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3차례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피아는 갯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도요새의 이동 경로와 갯벌의 연관성, 미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침묵하던 한 대표가 질문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서구 중심적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종종 우리가 간과해온 전통적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피아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해진 할아버지가 김발 위에서 김을 수확하는 모습이었다. 이 모든 걸 만든 건 한 할아버지와 한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기후변화의 해답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여러 국가 대표들이 소피아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다. 유엔 기후변화 특별대사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라이트 박사님, 이건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우리는 즉시 글로벌 블루카본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겠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완도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라이트 박사님? 김 박사가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스탠퍼드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 머물며 동아시아 해양생태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어요. 김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스탠퍼드의 자리를 포기하신다고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다.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이곳에서 블루카본 연구를 주도하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자국의 블루카본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동료로 함께하게 되는군요. 정말 기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작은 물새 한 무리가 갯벌 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도요새 들릴 것이다. 그들이 돌아왔군요. 소피아가 말했다. 여전히 이곳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올 거예요. 김 박사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지켜나간다면요. 3년 후 소피아는 완도에 새로 건립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새로 출간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블루 레볼루션 김양식과 갯벌이 지구를 구하는 방법. 책은 이미 2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책이 일으킨 실질적인 변화였다. 지난 3년간 블루카본 보존 프로젝트는 전 세계 4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형 김양식 모델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연안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유엔은 글로벌 블루카본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소피아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검은 격자무늬, 나사 위성이 처음 포착했던 그 신비로운 패턴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멀리 갯벌 위로는 도요새들이 편안하게 먹이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끝없는 순환의 여정.
소피아는 자신도 비슷한 여정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호기심에서 이해로,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다 위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리듬에 따라 드러났다 감춰졌다 할 것이고, 김양식장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수확될 것이다. 소피아 라이트는 이제 이 순환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보물은 이제 세계의 보물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바다여,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게. 해지는 빗속에서 그녀는 내일의 강의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주제는 갯벌과 김양식 지구의 숨결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